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틀째인 오늘도 여야 정치권 선거전으로 치열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부산 모두 국민의힘이 큰 표 차이로 이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서울, 부산 할 거 없이 지지율이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예. 사실 이제 역대 선거를 보면 2010년도 오세훈 한명숙 서울시장 선거 때 예. 초반에 오세훈 후보가 한 20% 이상 앞섰었는데 예. 막상 투표함 열어보니까 1.6% 차밖에 안 났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우리 당내에서 아주 치열하고 재미있는 정책 선거로 후보를 선출했었고 또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와 또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면서 컨벤션 효과 또 이 야권들이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양 진영의 결집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지율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30%까지는 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 막판에는 결국은 핵심 지지층들, 그러니까 집토끼들 얼마나 결집하느냐, 뭐 여기에 달렸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막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또 이번 선거가 재보궐이기 때문에 총선이나 대선보다는 득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숨은 표, 뭐 이른바 샤이 진보라고 하는데, 그게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총선 때 저희가 샤이 보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사실은 뭐 선거에서 많이 지고 있더라도 분명히 보수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뭐 총선 이전에 지난 지방선거 때 그게 굉장히 심했었죠.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사실상 샤이 보수가 없었거든요. 요즘 여론조사가 굉장히 뭐 정교하고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샤이 진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현장을 다녀보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샤이 진보가 아니라 앵그리 진보가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 또 하나 내세우는 강점은 조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의 뭐 90%를 민주당이 갖고 있고 뭐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그 조직력이 동원이 되면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뭐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30에서 35%다. 뭐 소위 말해 이제 대깨문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 동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저희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전 투표율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10표 중에 4표가 사전 투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직 선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도에 있는 분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냐인데 굉장히 특히 20대부터 40대 사이 정권 심판론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하면은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앵그리 진보 말씀하셨는데 정통적으로 그 국민의힘은 60세 이상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민주당은 2050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이하게 지금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 20대에서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이유는 단지 그 지금의 문정부의 정책들을 20대가 싫어해서 그렇다고 분석하십니까? 또 어떤 분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그 당내 청년의 힘 대표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산하에 이제 40대 이하 청년들이 많고 특히 이제 대학생위원회 위원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면 이 정권의 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문구 하나만 봐도 너무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조국 장관의 그 사모펀드 차명 투자 또 딸의 입시 부정 문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황제 병영 휴가, 또 윤미향 의원 국비 횡령건 이런 것들이 기회는 없었고 과정은 비밀이고 결과는 그들만의 잔치였다. 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가 지금 너무 없고요.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제 하면서 사실은 좋은 일자리는 195만 개가 사라졌고 단기 알바성 일자리는 230만 개 늘어났다라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직격탄을 저희는 청년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추가적인 공급 물량은 없으면서 이게 징벌적 세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집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이 팔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청년들은 일자리도 없는데 집 살 기회마저 지금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초반에 대통령께서 일자리 직접 챙기시겠다고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만드셨는데 예. 제가 알아보니까 12번, 지금까지 19번 회의한 중에 대통령께서 초반 4번만 참석을 하시고 일자리 문제도 그닥 챙기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한 청년들의 예. 분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와 여권 인사들의 공정치 못한 자세 또 발언 이런 것들이 20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네네. 그 입시 부정이나 특혜 시비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박형준 부산 후보에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또 의원님께서 부산이 지역구이시니까 네. 부산 민심은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각종 이제 민주당에서 허위 사실, 흑색 선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LCT 후보자가 LCT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 취득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취득을 하고 살고 계신 것이고요. 사실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청와대가 진원지입니다. 예.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지금 LH 그 공기업 직원들 투기와 관련해서 여권의 7명의 그 현직 국회의원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해철 장관 참모까지도 부동산 투기에 연루가 되어서 지금 그만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원적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 프레임을 저희 박형준 후보에게 씌우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뭐 MB 사찰 문건 관련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 그거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녀 입시 문제 사실은 이제 의붓 자녀인데요. 예. 사실상 홍대에서 뭐 합격하지도 않았고 응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시 부정 문제도 뭐 조민 그 조국 장관 자녀를 의식해서 지금 자꾸 제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시 부정 문제도 한 점의 의혹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도 밑바닥 민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그 국제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이가 더 격차가 벌어져서 23% 이상 나는 걸로 됐고요. 예. 어제 MBN 조사는 차이가 28% 이상 나는 걸로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각종 그런 의혹 제기들이 부산 시민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제가 주말에 지금 여기 부산에 있으면서 40대들 또 30대들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예. 과거 그분들 말씀하세요.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엄청 기대를 하고 찍어줬는데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나서 민주당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이거는 민주를 가장한 독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이분들이 많이 실망한 부분이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내놨지만 그 와중에서 세법이 너무 바뀌어서 세무사들조차 양도세 계산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산에 집 갖고 있는 사람들 갑자기 전국 부동산이 오르면서 부산도 집값이 거의 이 주요 지역에는 2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예. 가만히 들고 있다가 재산세, 보유세가 엄청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 30대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저희 집 살 수 있나요? 집값 안정화시켜주는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습니다라고 10명이면 10명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또 경제 실패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오히려 여론조사상은 그런 의혹 제기 전보다 더 벌어졌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밑바닥 민심에 영향을 못 미친다. 네. 근데 최근에는
뭐 조강지처를 벌였다 이런 논란까지 나와서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역풍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성을 그 부부관계에 대등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부인을 버렸다, 조강지처를 버렸다 이게 너무 조선시대적인 발상이고 그 상대 부인에 대한 비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법정 다툼을 해서 이혼하셨던 것도 아니고 합의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자제분께서 이제 박형준 교수의 아들이죠.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각각의 가정사가 있고 나는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한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아버지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그 서신을 보낸 것을 저희가 세상에서 대독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네. 자, 서울 얘기를 좀 여쭤볼 텐데 20대는 뭐 앞선다고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의원보다 많이 앞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은 오세훈 후보가 과거 8.15 집회 때 그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중증 치매 환자라고 했다. 이것이 논란이 일자 후보가 그 야당이 그 정도 비판도 못하냐 이렇게 반박했는데 이게 또 막말 논란으로 좀 번지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조금 우려를 표시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오세훈 후보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상식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발언은 아마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리 야당의 실망, 국민적 실망이 컸기 때문에 그걸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신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뭐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 당도 저희가 막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정책 선거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여당에서 이 수세에 몰리니까 자꾸 뭐 허위사실, 마타도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요.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시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러서 923억이나 들여서 서울 부산 선거 824억을 들여서 지금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를 내서는 안 되는 당원을 뒤집고 후보를 냈으면 흑색선전 마타도어로 정치 선거에 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럴수록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 선거에 저희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2차 가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 또 그런 표현을 주도적으로 쓴 3인방 고민정 의원, 남인순 의원 또 진선미 의원을 박영선 캠프의 핵심 인사로 쓰면서 피해자가 오죽했으면 이 언론 인터뷰를 하셨겠습니까? 이런 태도가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상 많이 오 후보가 앞서고 있으니까 그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중증 치매 환자로 공격하기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을 때 그 군중 집회이다 보니까 오반기에 있다 조금 유감이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스무스하게 더 잘 넘어갔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을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뭐 후보자가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요. 뭐 일반적인 오세훈 후보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에서 그렇게 또 뭐 막말 하시고 뭐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부산 우리 후보들 좀 찍어달라고 청취자들한테 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원인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집권 여당일수록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권 심판을 통해서 여야가 균형을 잡고 그 균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더 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번 서울 부산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에게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저희는 더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균형 잡힌 정치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이었습니다. YTN의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발사체는
신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며 시험 발사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북한의 시험 발사와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 등 향후 북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 발사한 발사체가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밝혔는데 이 신형 전술 유도탄이 어떤 건가요?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거고요. 우리는 KN-23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예. 그거 개량형 발사체인 거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적어도 활공 도약형 비행 방식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전에 KN-23 시험 발사했었던 그때 썼던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 북한 발표는 지금 600km를 날아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 사거리를 갈 수 있는 것도 KN-23 정도밖에 없고요. 예. 노동신문의 사진도 게재가 됐습니다만 그 사진을 보면 북한이 이 KN-23을 두 번 보여줬습니다. 작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에 한번 보여줬고 예. 올해 초에 그 8차 당대회 때 열병식에서 보여줬는데 이것은 개량형으로 보여줬거든요. 예. 그때랑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동일한 모습.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KN-23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갔을 건데 이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거는 단거리긴 한데요. 이건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매우 치명적인 무기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세요. 일단 탄두 중량이 무려 2.5톤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뭐 전제는 일단 북한의 그 발표가 맞다라는 전제고요. 그리고 KN-23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북한이 탄두 중량 2.5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고요. 한국이 현무 4를 개발했는데 그 탄두 중량이 2톤이었습니다. 2.5톤이라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핵탄두를 탑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 소형화도 이룬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2.5톤이면은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지난 8차 당대회 때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공포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탄두가 중요한 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미사일의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거리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게 흔히들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발표된 거를 보면 한국이 450km, 북한이 600km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확장이 가능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무서운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뭐 우리 정부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쏘진 않았을 테고 결국은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하는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 당연히 지금 미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압박을 가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미사일 자체에 대한 개발의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보다는 미사일 개발 자체도 있다. 두 개 다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8차 당대회 때 분명하게 전술 핵을 개발하겠다, 전술핵 무기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술핵을 개발할 수 있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가 방금 말씀드린 KN-23이랑 24 두 종류거든요. KN-23에 대해서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로 실전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 발사가 필요하죠. 근데 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무기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미사일이 있는데요. 미사일 탄두가 핵탄두인지 재래식 탄두인지는 겉으로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이걸 뭐 시험 발사를 한다든지 실전 배치한 이후에 그리고 뭐 제한적으로 뭐 미사일을 한국에 대해서 발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핵탄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1970년에 미국과 소련이 같은 종류의 미사일 때문에 상당히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가 INF 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이 미사일을 다 폐기하도록 했거든요. 그때도 이런 핵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또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일종의 이게 뭐 게임 체인저의 한반도 전장 환경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볼 여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점이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발사로 다음 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북한 문제를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한 번 얘기한 것이 지난번 며칠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때 이제 순항 미사일을 쐈을 때 기자가 질문하니까 처음 북한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의도적인 일종의 무시죠. 그것도 하나의 미국이 북한을 지금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상에 북한 문제가 중요하게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필요도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이 북한 문제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압박을 가할 여지도 필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시기는 그때를 맞춘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북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압박은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1차적으로 북한의 바이든 행정부의 입에서 나온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노린 것은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이 대응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랑 바이든 행정부랑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이 미사일을 계속 쐈죠. 2019년, 20년 무려 16번 3종 세트의 미사일을 쐈는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국가도 다 한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도 기본적으로 북한과는 대화를 하길 원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도발을 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하니까 이거를 당연히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이니까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는데 또 너무 세게 북한을 몰아붙이면 아예 대화의 문이 다 닫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초반부터. 그러니까 북한은 과연 바이든 행정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일종의 테스트를 해본 그런 사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테스트일 수도 있겠다. 네. 자, 근데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비방 담화가 얼마 전에 있었고 또 탄도 미사일 발사까지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북한이 지금까지 했던 전략을 보면 이게 도발 뒤에는 또 대화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벼랑 끝 젖을 썼다가 대화하고 지금도 어떤 그런 제스처의 일환일 수도 있는 겁니까 혹시? 만약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방금 정확히 말씀하신 이제 벼랑 끝 전술인데요. 북한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이번 달 초까지 그 내부 다지는 작업을 계속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한국에서 2+2 회의를 통해 갖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을 확인했죠. 그리고 가장 저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과 중국이 앵커리지 담판을 18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중국이 북한에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뒷배를 봐주느냐. 그리고 나서 시진핑, 김정은 친서가 오고 간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말씀하신 벼랑끝 전술의 처음 시작점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하고 좀 더 강도가 높은 미사일이든 어쨌든 도발이 되고 그 다음에 극적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거. 그거는 북한이 지난 40년간 보여줬던 일종의 정형화된 패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시기가 또 대한민국 선거 또 한 열흘 전인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그 부분도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북한은 또 하나 우리가 우려되는 게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도 있지만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남한을 공격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미국을 직접 공격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면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서 그렇지만 또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보다는 덜한 그런 대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8차 당대회 때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고, 근데 그 측면에서는 일단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마 하더라도 대남 공세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이 압박 또 테스트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미국에서 반응이 있었어요. 그걸 받고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일단 그 원칙적인 그 반응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했죠. 그러니까 뭐 원칙이니까 이게 1718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거니까 유엔 안보리에 제재위원회 가져가겠다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도 돼 있다. 이 표현은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양쪽을 다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아직까지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식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도 조금 상황을 볼 여지는 있죠. 이번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서 참관을 안 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북한도 아직은 좀 여지를 두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 북한 미사일에 우리보다도 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가장 빨리 반응을 했죠. 이거는 그 동해 쪽으로 쏘면은 레이더는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레이더가 빨리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제 생각에 지소미아가 작동을 하니까 한미일이 정보 공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반응한 것은 일본이죠. 스가 총리는 이게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실하게 빨리 규정을 했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근데 뭐 일본도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칸데르의 사거리 확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가 사실 이스칸데르를 처음 개발했을 때 이 사거리가 1000km가 넘어가는데 미국과 INF 조약인 걸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조약에 규정된 550km다라고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탄도 중량을 줄여서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놓고 본다면 이게 일본까지도 타격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1000km가 넘어간다면.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지금 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전에 뭐 트럼프 정부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피긴 합니다만 이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계속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번 역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중국은 별다른 반응은 없었죠. 중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좀 이 생각이 그쪽도 복잡한데요. 일단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벼랑끝 전술로 가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하는 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국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ICBM을 발사해버리면 미국이 당연히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요. 그 일종의 중국 책임론을 중국이 이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 뭐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과 협력하겠다라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사활적 이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 ICBM 발사를 북한이 한다면 영내 미사일망과 미사일 방어망, 사드 같은 것들을 더 갖고 올 수가 있죠. 명분이 생기니까.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ICBM까지 가는 거는 글쎄요, 뭐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태양절이라고 북한에서는 부르는데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그때 15일. 그때 혹시 또 무력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던데요? 글쎄, 뭐 북한이 도발의 시기를 할 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니까 4월 15일이 북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전후로 해서 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그 즈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도발의 강도가 정해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타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 늘었네요. 네, 지금 500명 가까이 늘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 지역 발생이 471명, 해외 입이 23명으로 총 494명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난달 19일 561명 이후 35일 만에 최다 기록인데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응의 여파,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이제 신규 확진자 수를 일주일 정도 추정 놓고 봤더니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400명대예요. 그러니까 기존 집단발병 사례에서 연일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어린이집, 식당, 주점, 목욕탕, 직장, 사업장 일상 곳곳에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또 연장됐습니다. 네, 오늘 이 방역당국이 다음 주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는 28일에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처가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가 되고요. 또 직계가족이나 상견례, 영유아 동반 모임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도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되는데 특히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무도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키즈카페, 이 미용업, 카지노 같은 이런 업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가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자 역시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실망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5인 금지, 그러니까 10시 영업 제한 조치, 이걸 한 지가 언젠데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건 이 식당을 옥죄는 게 방역에 별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뜻 아니냐. 그러니까 자영업자만 죽이는 정책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좀 격한 반응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거리두기 단계를 무조건 연장할 게 아니라 뭔가 변화를 좀 주면서 이걸 좀 잡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자영업자들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그 8인 이상 금지 혹은 11시까지 영업 1시간 연장. 네. 이거 한다고 해서 500명, 600명, 700명, 1000명씩 쏟아지겠느냐. 계속 자영업자들만 옥죄는다. 지금 방금 박 기자가 취재한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네. 그럴수록 더 방역에 철저해야 되고 또 하나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빨리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부가 지급 계획을 조금씩 밝히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주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이게 오는 29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을 하고요. 또 특수 형태 근로노동자, 그러니까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 80만 명에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는 이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 이건 오늘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지금 2차, 3차 때 재난지원금 지급을 좀 받았다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DB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이 자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택시, 전세버스 기사 11만 5천 명에게 주는 70만 원 지원금, 그럼 다음 달 초부터 신청을 받아요. 심사 검증을 거친 다음에 5월 초부터 지원을 하고요. 방문 돌봄 종사자 6만 명에게 주는 50만 원 지원금, 이것도 다음 달 초부터 신청을 받지만 또 지급은 5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선거 이야기로 가보죠. 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작년이었죠. 정강훈 목사가 주도한 8.15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 중증 치매 환자 이런 비판을 해서 최근에 막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번졌습니다. 게다가 이 9.9 집회 모임에 어떻게 중도를 내세우는 표방하는 오세훈 후보가 참석해서 그런 막말을 했냐 이런 건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오세훈 후보가 그런 말도 못하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이게 조금 막말 논란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9년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우리 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서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다라고 연설한 게 뒤늦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서울 강서구 유세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 대통령이 집값이 아무 문제 없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돼 있다고 1년 전까지 그런 넋두리 같은 소리 했다. 그러면서 제가 연설할 때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지적을 했더니 과한 표현이라고 한다.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는 많이 쏟아졌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사과는 못할 망정 되레 큰 소리 치는 것을 보니 감정이란 게 없는 분 아닌가 싶다. 서울시장 후보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동료 시민을 존중하는 사람도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막말 중독도 병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막말의 자유가 아니다. 이런 강선우 대변인의 논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여권의 비판적인 진중권 전 교수도 이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당선되고 싶으면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뭐 개념이 없다. 당에서 막말주의보를 내렸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오늘 김영춘 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하는 발언을 또 문제 삼았어요. 예. 김영춘 후보가 부산에 대해서 뭐 3기 암 환자에 비유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의사의 실력에 따라 환자의 생사가 오가듯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부산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취지였다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암 환자에 비유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국민의힘의 비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총선이죠. 네. 야당에서 막말 파문이 번져서 그렇습니다. 야당이 선거에 참패하는데 원인이 됐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네. 그 선거가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늘 막말로 얼룩져서 선거가 좀 안타깝네요. 네. 정부가 다음 주 초쯤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발 방지 대책과 LH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면서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과 민간을 망라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불공정 행위 같은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투기 근절 그리고 재발 방지 방안, LH 혁신 방안 이달 말까지 확정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방안의 경우에는 투기의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 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존 공급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니 공공에다 맡겼더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민간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사 대책이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뭔가 희망이 섞인 그런 바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공급 대책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이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보면 이사 대책 가운데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170여 곳 입지 가운데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서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4월에는 이사 대책에 따른 15만 호 규모 2차 신규 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숨진 구미 3세 여자아이와 사라진 3세 여자아이는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됐다. 이게 경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경북 구미경찰서가 친모 이 성모 씨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치열 검사 전에 친모 성모 씨가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원의 기록에는 신생아 혈액형이 A형인데 석 씨의 큰딸이자 산모였던 김모 씨와 전 남편 홍모 씨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A형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김 씨와 홍 씨가 각각 B형, AB형이기 때문에 신생아 혈액형은 A형이 나올 수 없다. 이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예. 따라서 석 씨가 산부인과 의원이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의원에 데려다 놓은 바꿔치기를 한 것이다. 경찰은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부인과 의원을 경찰에서 압수해서 자료를 확보한 거예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네. 이 친모인 석 씨가 네. 자신의 딸이 네.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남편의 딸이 아니다 이게 밝혀질까 봐 네. 그것 때문에 바꿔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고 같고요. 예. 우선은 경찰이 오늘까지 얘기한 건 혈액형을 보니까 여기 산부인과 의원에 기록된 신생아는 자신의 큰딸 그 김모 씨랑 그 홍모 씨 남자 그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딸이라는 거예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꿔치기
한 거는 확실한 것 같다. 이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설명을 봤을 때. 예. 네. 근데 지금 아직도 그 친모는 임신과 출산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경찰은 뭐 이게 자료까지 나오고 있고 국가수에서도 3번 검사를 했는데 다 석 씨가 친모로 나온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자백을 계속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계속 거부를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백을 참 안타깝네요. 이게 지금 어쨌든 아이 한 명은 숨진 상태고 아이 한 명은 지금 사라진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라진 아이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임신과 출산 사실을 계속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찰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 경찰도 굉장히 고민스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 검찰에 지금 뭐 송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더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죠. 자, 설정과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SBS TV 오라 드라마 조선 구마사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가 나오면서 뭐 계속해서 논란이 됐죠. 1회 방송, 2회 방송 논란이 됐었는데 보면은 이 방송 중에 충녕대군이 서양 구마 사제를 대접하는 장면에서 월병 같은 중국식 소품이 사용됐어요. 예. 그리고 이게 무녀인 무화를 중국풍 의상을 입혀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칼도 중국식 칼이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중국 드라마인지 한국 드라마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지적이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이 됐고요. 또 실제 역사적인 묘사도 뭐 틀렸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SBS가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조선구마사 방영권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사실 SBS는 이게 문제가 돼 있는 그 부분을 다 정비해서 다시 방송할 그런 생각을 좀 처음에는 한 걸로 보이는데요. 워낙 논란이 커지고 중국과 관련된 중국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모습을 특히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논란을 이걸 막을 수 없다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영권료 같은 것들 다 선지급한 상황이고 제작사는 80% 촬영을 마친 상황이라고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좀 접는 그런 상황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방영 취소뿐만이 아니고 SBS 허가 자체를 취소해라 뭐 이런 여론도 있을 만큼 이게 최근에 중국의 동북공정 또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다 뭐 김치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런 드라마가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들 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희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 사회를 들끓게 한 이슈에 대해 치밀한 법적 근거로 설명해 드립니다.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과연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과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버스 광고에 민주야 사랑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광고가 걸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서울 시내 140번 버스 노선 12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를 3월 한 달간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광고냐면 이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가 있어요. 좋아하면 울리는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를 홍보하는 광고예요. 근데 이 박대출 의원실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 드라마에는 민주라는 배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주라는 배역이 없는데도 이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재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입니다. 드라마에 민주라는 사람이 안 나오는데 민주야 좋아해 이걸 달고 서울 시내를 누빈다. 그것도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야당으로서 당연히 발끈할 만한데요. 뭐 그러면 한데요. 사실은 뭐 그 좋아하면 울리는이라는 거 시즌2 시작하게 되면서 이 시청자들한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적어주면 버스에 광고해주겠다. 옛날에 선영아 사랑해 뭐 이런 것처럼 그래 했던 거예요. 근데 41개 이름이 선정되는데 그중 하나가
민주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그래서 이거 뭐 선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이게 좀 그렇다. 이 넷플릭스가 글쎄요 민주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 자체가 뭐 외국 기업이고 하니까 뭐 선거에 영향 미칠 생각은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이하 부정관이라고 뭐 그 배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맨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건 국민의힘 쪽에서는 발끈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거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도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면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떤 한 사람을 특정 후보자를 뭐 당선시키려거나 뭐 지지하려거나 아니면은 뭐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드라마를 홍보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넷플릭스 측에서는 굳이 이것을 계속하기가 그렇죠. 좀 어렵지 예.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잠깐만요. 누가 봐도 사실은 이 민주화 조화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최근에 그 택시에 붙은 그 선거물 이게 택시 랩핑이 파란색이어서 이게 민주당을 위해서 파란색으로 홍보한 거 아니냐. 이건 조금 오바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과거 색깔을 상징이 또 파란색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다가 이게 문구가 뭐냐면 서울시 선관위에서 이번 재보궐선거를 안내하면서 투표 꼭 하라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꼭 행사해야 할 소중한 권리 투표. 근데 꼭 하고 투표는 빨간색이에요. 앞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파란색이지만 근데 파란색이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홍보물 색상 원래 택시 홍보물 색상 보라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 혼합으로 제작됐다. 문제 없다. 이렇게 처음에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자꾸 되니까 서울시 선관위에서 아이고 그럼 뺄게요 하고 떼기로 했죠. 그럼 뭐 노란색으로 하면 정의당 위해서 한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개나리들이 지금 정의당을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뭐 선거 기간이니까 다들 날카로워 있는 것은 뭐 알겠습니다만은 너무 이런 부분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는 좀 심한 게 아닌가. 네, 이게 문제가요. 사실은 그 공직선거법 제 90조 문제인데요. 이건 사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헌법재판소에 재판도 걸려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간판, 현수막, 그 밖에 광고물, 뭐 표찰, 표시물, 후보자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상징물, 제작, 판매 하나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연상만 돼도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기본 정신은 돈은 묻고 입은 풀어라 이건데 입을 너무 많이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적극적 지지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최단비 변호사님 오늘 붉은색 자켓을 입고 있어요. 아니 뭐 저 YTN 94.5는 4번하고 5번 선거운동하고 KBS 1은 1번 선거운동, KBS 2는 2번 선거운동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완전히 입을 묶는 거거든요. 예, 그래요. 자, 근데 그 최근 신문에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님께 고합니다라면서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광고를 냈는데 이게 개인 시민이 냈더라고요. 개인 시민이 낸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 않나?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법상에 제93조 보면 누구든지로 돼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홍보물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지가 있죠. 그러면 최 변호사님. 네. 인터넷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에서는 적극적으로 누구 지지합니다 표시하잖아요.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선거 운동이 이제 해당이 돼야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이 선거법의 58조를 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는 선거 운동에 포함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내가 어떠한 선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다.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사람이 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까지도 이제 이것을 막는 것은 아까 신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너무 이런 표현 자유를 막는 것이라 그런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괜찮다? 네, 이제 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당선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럼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 그 특정인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이다. 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말 못하지 않습니까? 말 못하죠. 말하면 선거법 위반인 것이고 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을 했는데 특정 정당의 사람을 뽑지 말아달라. 특정 정당의 후보를 뽑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지 않느냐. 그래서 논란이 됐을 때 또 고소 고발도 당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서울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유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뭐 이렇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참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연령 비연령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꼭 이 건뿐만이 아니라 아까 선관위 그 랩핑 문제도 택시 랩핑 문제도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이게 조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선관위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나면 그 조치가 잘 됐냐 잘못됐냐를 따지다가 보면 이미 선거기간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에서도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관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선법 제90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좀 개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이렇게 입장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거 위법이다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네. 다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누구든 있었잖아요. 근데 특정 정당의 후보나 특정 정당을 뽑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법리적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나. 최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기자회견을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회견을 이제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나는 내 그냥 2차적인 가해 없이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취지 그리고 내가 다시 내 직장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울 수도 있다고 본인의 의견을 호소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이제 선관위 것처럼 판단이 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선법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 규정을 조항을 적용을 해서 공선법 위반이다라고 하고 어떤 때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까 항상 야당 측에서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상황을 또 선관위가 많이 이제 예시를 두긴 하지만 다 또 예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늘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선법이 만들어질 때는 원칙적 허용, 모든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원칙적 불허용, 예외적 허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워낙 이 규정이 촘촘하고 그런데 아무리 촘촘하게 해도 자의적인 부분들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완전히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입은 풀고 돈은 묻고.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뭐 열린 우리 당이 뭐 당선됐으면 좀 좋겠다 이런 희망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탄핵됐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자의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건데 과거에 2000년 총선 때 이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낙선 운동을 했단 말이죠. 저 사람 공천 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당선시키면 안 된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불법이었잖아. 불법이었죠. 그래서 선거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낙천운동은 되는데 낙선운동은 안 된다. 또 이렇게 애매한 타협을 했죠. 낙천은 돼요. 낙천운동은. 그래 좀 듣고 보니까 이게 어쨌든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고. 그럼요. 시민들의 개인의 의견.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은 안 된다. 혹은 이 사람은 돼야 된다. 이 정도는 좀 허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들고. 인터넷에서는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잖아요. 누구든 간에. 근데 동네에서 전단지 돌리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전단지 돌리는 선거운동과 인터넷에서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선거운동하는 게 어느 게 더 사회적 영향력이 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격차를 시대의 변화를 우리 선거법이 못 쫓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지느냐? 사실은 선거법 기소를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5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나 누구 지지하다 여러분들 누구 찍으세요. 이거는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이 전단지 한 장 돌리면 그건 문제가 된다. 이건 조금은 진짜 문제가 있어 보이네. 알겠습니다. 이런 좀 바꾸자. 선거법을 개정안이나 이런 이야기는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또 국민들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국회의원들은 이거 문제 있다 바꿔야 된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문제 있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꾸자고 하면 저 국회의원들 지들 선거운동하기 편하게 하려고 저런다.
이 또 돈 쓰는 선거하는 거 아니냐, 흑색 선전 난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자신의 정책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확장시킬 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점을 달리해서 그 후보자들은 절제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자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좀 넓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각 당이 치열하게 서울과 부산에서 맞부딪히고 있는데 선거전이 치열하다 보니까 고소 고발전도 양당 간 또 후보들 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 신고를 누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공선법에서 재산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위 재산을 공표를 했다라는 것이고, 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강남 내곡동 땅을 셀프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냐.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또 박영선 후보 측이 성일종, 김은혜, 이준석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토착이구나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후보자를 비방했고 그리고 모욕을 했다 이렇게 혐의를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자,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재산신고 누락건 같은 경우 비슷한 경우가 김홍걸, 조수진 의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두 사람 다 뭐 100만 원 이하로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했습니다만 뭐 이런 것도 있고, 오세훈 후보 강남 내곡동 땅 이거 셀프 보상 아니다고 한 것은 뭐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또 뭐 예가 될 수도 있겠고. 이 박영선 후보 측이 성일종, 김도욱, 김은혜, 이준석 이거 후보자 비방 모욕 혐의 뭐 이것도 역시 어떻게 검찰이 판단하느냐 또 법원이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것 예전에는 이렇게 치열하게 고소 고발전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 치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끝까지 가더라고요. 끝까지 갑니다. 몇몇 건은 끝까지 가요. 이것도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이런 건들은. 왜냐하면 1년 뒤에 1년 뒤에 선거가 또 있잖아요. 끝까지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1년 뒤에 이번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니까 누가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되던 간에 맞고서 한 거 중에 정말 아주 말이 안 되는 거는 뭐 일부 취하가 되거나 빠르게 판단이 되지만 근데 다음 선거 때도 이게 사건이 계속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뭐 검찰이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물론 그렇지만. 법원이 뭐 100만 원 밑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끝까지 간다. 그렇게 보고. 코앞이라. 예. 자, 근데 재판 결과는 사실은 기소해서 재판 결과 가면 또 오래 걸리면 3년도 가는데 이번에는 1년짜리인데 시장이 모르겠습니다. 좀 봅시다. 근데 국민의힘도 맞고서 한 것도 있죠. 네, 그 박형준 후보 측에서 남영희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대변인 뭐 박 후보가 조강지처 버렸다라고 밝힌 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소고발했고, 또 박형준 후보 부산선대위 수석 대변인 황보승 의원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고발했어요. 그 안민석 의원이 뭐 MB 아바타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측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후보 비방 혐의로 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예. 자, 그 남영희 대변인이 조강지처 버렸다. 그 발언 조강지처 버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아가지고 법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쪽 인사가 다시는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아마 상징적으로 이렇게 고소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방적 고발이죠. 그쵸? 예방적 고발. 예. 오세훈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방 혐의를 한 것은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의힘 쪽을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소한 구체적인 혐의는 이제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로 지정되면서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트위터나 SNS에서 본인이 쓴 것하고 아니면 남이 쓴 것을 뭐 소위 말해서 포옥이라고 하죠. 퍼왔을 때 하고 이게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퍼온 거랑 상관없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퍼온 것도 똑같이 처벌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실제로 법을 집행할 때에는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쪽 몇 가지를 여야가 고소고발하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당선 무효로까지 이어질 사안이 있다고 보세요, 두 분?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 이제 내곡동 땅 관련해 가지고 얘기됐던 게 직권남용이라든지 지금 뭐 나 몰랐고 전결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뭐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알 수 있고 우리 뭐 일반인들 차원에서는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쉽지 않죠. 예, 저도 봤을 때 만일 누군가 당선이 됐을 때 100만 원 이상이 나올까? 이거는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선거 전에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일반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 자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니까 원칙적으로 공선법에서 뭐 처벌받는 아니면 제한되는 규정은 아닌데 앞서서 본 뭐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땐 특정 후보를 이렇게 당선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보인다. 아니면 아까 우리 왜 재보궐선거가 왜 시작됐나요? 하는 그 피켓을 하려고 할 때도 못한 게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그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어떠한 표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후보를 댓글로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로 비방하면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공선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라든가 될 수 있겠죠.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공선법상 후보자 모욕죄도 있긴 합니다. 후보자 비방 및 모욕죄도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평범하게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선거운동하는 거는 무제한이니까 그냥 하셔도 돼요. 찌라시만 안 돌리면 됩니다. 그 전단만 안 돌리면 됩니다. 예. 그 방송 진행자들은 뭐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상파 방송. 패널들은 상관없죠? 패널들도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 정보들을 다 얘기하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말하기가 어렵고. 네. 오늘처럼 이 보이는 라디오인데 붉은색 자켓을 입고 왔어요.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마침 제가 무채색이라 다행입니다. 저기 파란색 입고 왔어요. 무채색이라 다행이에요. 그래요. 신장식 변호사는 만일 입었다면 노란색을 입지 않았을까? 그렇죠. 지금 저 대신 개나리들이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일본군 위안부 소녀사기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늘 있었네요. 차임 변호사님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명예훼손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첫 공판을 하려고 했는데 또 불출석했어요. 지금 거의 15번째 정도 불출석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재판이 그냥 연기돼서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범죄인 인도 조약이 일본과 함께 체결돼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를 계속해서 청구해달라라고 검찰에 이제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어떻게 대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아직 협의 중이다 정도의 대답만 있어서 다음 공판 일정이 내달 9일로 다시 잡힌 상황입니다. 위안부 소녀상 앞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적은 막국을 묻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상은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자신의 나라로 가버린 모양이죠. 그리고 우리가 재판받으러 한국으로 오라니까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19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데 계속 안 나오면 계속 재판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재판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를 열지를 못하는 게 원칙적인 거고요. 그냥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경미한 사건 또는 뭐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이 뭐 있다거나 불출석 허가 신청이 있다거나 뭐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불출석하거나 하면 권리보호를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다 할 때는 그냥 개정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해서 계속 불출석했던 근데 그게 핑계다 해가지고 선고를 내린 사건도 있기는 해요. 아니 뭐 자국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어떻게 하겠는데.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수배라도 내리겠죠. 근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이 문제는 아까 주단비 변호사가 범죄인 인도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본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원래 출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출석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유 없이 안 나오거나 인치가 불가능하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구속영장 같은 거 영장 집행해서 데리고 오는데 그런 거를 못하는 경우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본에 청구를 하는데 일본이 답변을 안 하니까 예외 사유라고 보기가 아직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거 일본 입장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소환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면 일본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자국민을 버렸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받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일단
연기가 됐고 다음 달 9일 오전 11시에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2013년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19차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 9일 날 나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고 아마 당연히 또 안 나올 것이고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